독일 통일의 과정과 교훈 및 통일 한국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한 50분 정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베를린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는 통일 세대이죠. 그들에게 통일의 비전을 심어주고 또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주로 유학생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한국으로 보면 아주 국가의 인재이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이제 지금 통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음 세대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워싱턴주 선교대회가 우리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또 저도 종교개혁에 대해서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와서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여러 강사님들의 그 메시지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또 제가 크게 은혜 받은 그 하나의 그 어떤 스토리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 이 시애틀 형제교회 이 본당입니다. 이 본당의 건축 과정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내에 교회가 있다가 좀 부흥하면서 이곳으로 이제 교회를 옮기고 이제 건축을 하고, 건축 설계도 전통적인 한국 교회처럼 쭉 장의자가 있고 이런 교회로 이제 설계를 하는 중에 권준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와 감동을 받으셔서 이 설계를 다 무시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회로 키우고 이제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지금 이 의자로 교회 건축을 하게 된 것이죠. 예배 끝나면은 성도들이 자기가 앉은 의자를 다 벽에다가 갖다 두면서 빈 공간이 되면서 일주일 내내 이제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 또 청년들, 밖에서 뭐 시애틀 한인회라든가 여러 모임들이 이곳에서 엄청난 모임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이제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다음 세대라지 말고 정말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이걸 실천에 옮기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권준 담임 목사님과 우리 형제들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뜨거운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다음 세대 목회 현장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 목회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장에 와서 지금 우리가 서밋을 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제가 독일 목사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데 독일 목사님이 그래요. 저에게 파스타 김, 너네 교회는 왜 이렇게 잘 모이냐고 그래요. 제가 이제 베를린 오기 전에 함부르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우리 한인들이 한 200명, 250명 모였는데, 루츠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매일 새벽 기도를 했는데, 새벽에 모여서 뭐 하느냐,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개인적으로 또 기도한다,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독일교회 얘기를 하는데, 독일교회는 도무지 모이지를 않는답니다. 모이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은 독일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는 1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내도 그 옆에 있었는데 이 말씀에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 사역 이제 마지막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베를린에서 9년 전에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 이름은 베를린 비전교회.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공부했고 또 영국에서 한 8년 7개월 공부했고 한국에 와서 5년 목회하고 그리고 또 함부르크에서도 한 8년 7개월 하고 그동안에 공부했고 목회했던 이 모든 경험을 이제 마지막 다음 세대에게 올인하자고 그래서 이제 베를린 비전교회에서 지금 다음 세대에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세대에 우리가 이 통일의 비전을 심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독일 통일의 과정과 교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한반도 복음 통일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먼저 동서독 분단과 서독, 동독 국가 수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945년 5월 8일에 독일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2차 대전 패전국이 됩니다. 미국, 영국, 소련 이제 3개국의 외상 회담이 열리게 되죠. 1차 회담이 1943년 10월 모스크바에서 열렸고요. 2차는 1945년에 2월에 얄타, 크림반도 있는 얄타에서 회담이 열렸고, 3차는 1945년 7월 17일에서 8월 2일까지 포츠담에서 열리게 된 것이죠. 이 포츠담은 베를린에서 약 25km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미용소 대표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된 것이죠. 독일 나치 잔재 청산 문제, 그리고 민주화, 비무장 원칙, 통치권 행사하는 것, 독일의 전쟁 능력을 이제 파괴하는 것이죠. 탈나치화, 민주 정권 수립, 패전국의 이런 배상금 문제 등 이런 문제로 이제 포츠담 회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서독과 동독 국가가 수립이 됩니다. 1949년 5월 23일에 독일 연방공화국이 서독이 출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9년 10월 7일 독일 민주공화국 동독이 출범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서독과 동독이 완전히 분단이 되게 되는 것이죠. 미국, 영국, 프랑스가 서독을 지배하게 되고, 소련은 이제 동독을 이제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독 안에 베를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이기 때문에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되죠. 평양이 반으로 나누어졌다 생각하시면 아마 될 것입니다. 이래서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지고,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나누어지고, 독일이 완전히 이제 분단이 되는 것이죠. 포츠담 회담 사진을 이렇게 넣었는데요. 영국의 처칠 총리,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또 소련의 이제 요시프 스탈린 서기장이죠. 처칠 총리가 참석했는데, 그 다음에 선거에서 클레멘트 애틀리가 이제 총리가 되면서 애틀리가 이제 그 다음에 참석하게 되고, 얄타 회담에서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참석했지만은 갑작스런 사망으로 이제 트루먼이 참석하게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스탈린이 서기장이 계속 참석하게 된 것이죠. 회담 장소 가 보시면은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된 그 이어폰을 이제 꽂고 각 방마다 이렇게 1번 방에 가면은 1번 누르면은 1번 방에 대한 그 역사적인 스토리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 한번 포츠담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동서로 이제 나누어지면서 냉전 시대가 되는 것이죠. 동독과 서독, 서독과 동독,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이 이제 충돌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갈등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이죠. 베를린 어떻게 보면 냉전의 상징이고 냉전의 대치점이 되는 것이죠. 이념이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자율성과 획일성,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두 세계가 충돌하면서 이제 냉전이 이제 시작됩니다. 서독의 삶과 동독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독은 패전국이지만은 미국의 온조를 받아서 굉장히 아주 경제적으로 이제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나인강의 기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미국 트루먼 대통령 때 마샬 플랜이 있는데, 유럽 그 경제를 재건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죠. 핵심은 유럽의 공산주의 국가의 팽창을 막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 소유럽 국가에 대해서 엄청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 국무장관
마셜이 제안했다고 해서 마셜 플랜이라고 하죠. 미국의 경제 온조로 인해서 이제 소독이 아주 경제적으로 아주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소련은 이제 동독을 통치하지 않습니까? 동독의 삶은 갈수록 이제 참 힘들고 경제도 낙후되고, 미국은 소득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엄청난 도움을 줬던 반면에 이 소련은 동독으로부터 오히려 전쟁 배상금을 오히려 뺏어가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독은 삶이 더 아주 피폐한 것이죠. 동독 경제가 무너지고 삶이 너무 어렵고 주거 수준도 너무 낮고 가난에 이렇게 시달리고, 뭐 끼니 걱정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뭐 생필품 하나 사는 게 굉장히 좀 어렵고요. 열대 과일 사는 것도 어렵고, 바나나도 뭐 1년에 한두 번 뭐 구경할 수 있다고 할 정도니까 동독인들의 삶이 정말로 아주 피폐한 것이죠. 소독에서 쇼핑한 물건을 이제 동독으로 가져오는 게 금지가 됐고요. 걸리면 이게 밀수범이 되는 것입니다. 동독에서 서양 음악 듣는 것도 금지됐고, 그러므로 동독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점점 이제 쌓여만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살펴볼 것은 그 동독의 유명한 정보기관 슈타지입니다. 비밀 경찰이죠. 공식적인 비밀 경찰이 한 9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정보원들이 약 20만 명 정도 되죠. 누가 프리랜서로 이렇게 일을 하는가? 운전기사, 수의, 뭐 교사, 의사,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정보원으로 이제 활동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동독 주민들의 일상을 감시하고 미행하고 몰래 카메라 설치해서 촬영하고, 도청 장치가 곳곳에 다 숨어 있습니다. 베를린에 스타지 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옛날에 그 스타지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게 다 전시에 돼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있는 그런 곳에 나무 사이에다가 이렇게 도청 장치를 해 놓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길거리에 있는 그 가로수 나무 사이 안에다가 도청 장치를 해 놓고요. 또 벽이 있으면은 벽을 뚫어 가지고 벽 안에다가 도청 장치를 해 놓고 반체제 인사들을 완전히 색출하는 것이죠. 정권에 반대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통제합니다. 그들을 또 명예훼손시키고요. 뭐 우리 가짜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이미 가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인신 공격하고 협박하고 미행하고, 또 그 사람을 완전히 아주 매장시키기 위해서 가짜 뉴스도 많이 막 퍼뜨리고 거짓 정보를 갖다가 퍼뜨리고, 이러니 동독 주민들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자유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컸고요. 그래서 동독을 이제 탈출하게 되는 것이죠. 동베를린을 탈출하게 되고 약 270만 명이 이제 탈출하게 되고, 처음에는 이렇게 철조망을 쳐놨는데 그 철조망을 뚫고 소독으로 탈출하고요. 동독에는 자유가 없고 통제는 많고 미래가 없고, 동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떠나는 사람들이 다 고급 인력들입니다.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떠나는 것도 힘든데 떠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급 인력이기 때문에 동독으로서는 노동력을 엄청나게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정부에서는 필사적으로 이 탈출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이죠. 동독 주민들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돼 있고요. 끼야 이제 베를린 장벽을 설치하게 됩니다. 1961년 8월 13일에 155km에 달하는 가시 철조망을 걷어내고 벽돌로 장벽을 쌓습니다. 높이는 약 2.5m에서 3m 정도로 좀 꽤 그래도 높은 벽이죠. 전화가 끊기고 철도도 폐쇄되고, 장벽이 쳐지기 전에 동베를린 서베를린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약 한 6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장벽을 치니까 이제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국경 넘어 가족
친구들, 친족들을 만날 수가 없게 되고요. 장벽에 배치된 군인들이 약 한 7천 명 정도. 그래서 군인들이 탈출자들을 이제 총살시키는 거죠. 독일 전체에서, 동독 전체에서 이제 넘어오다가 죽는 사람이 대략 한 1,000여 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넘어오다가 죽는 사람이 약 140명 정도. 이 그림 위에는 이제 장벽 치는 모습이고요. 밑에는 그 브란덴부르크 문 건너편에 장벽 넘다가 이렇게 죽은 사람들의 생년월일, 언제 죽었다,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고 십자가 모양으로 해서 쭉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요. 장벽은 억압의 상징이죠. 동독 정부의 독재를 숨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고, 이제 뭐 동독 주민들이 필사적으로 탈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로 너무 자유가 풍요로워서 이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목숨 걸고 자유를 갈망하면서 탈출하기 시작하죠. 베를린에 와 보시면은 그 긴 강이 있는데, 베를린에 슈프레 강인데, 남자들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뭐 금방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금방 갈 수 있는 그렇게 길지 않는 그 강이거든요. 그러나 뭐 거기에 다 이렇게 초소가 있고 총을 들고 있고, 뭐 꿈틀거리고 사람이 보인다면은 방으로 총 쏘는 것이죠. 헤엄쳐 가고, 그리고 강물 밑으로 잠수하고, 그리고 열기구 타고 행글라이트 타고 또 넘어가기도 하고, 장벽 아래로 터널을 파서 탈출하기도 하고요. 터널은 약 40m에서 한 150m 정도 됐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75명 정도 탈출했는데 25명 정도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붙잡히게 된 것이죠. 터널 높이는 약 80cm, 그리고 넓이는 60cm, 그러니까 아주 좁은 공간입니다. 엔진을 개조해 가지고 이제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까지 갈 수 있는 거리 계산해서 그 기름만 딱 넣고, 또 나머지 공간은 이제 거기다가 뭐 아이들을 그다 넣어서 온다든가 이런 탈출 방법도 있고요. 뭐 육로를 통해서 탈출하기도 하고요. 휴가라는 이유로 헝가리, 체코, 오스트리아 그 나라를 통해서 서독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사람들도 많고요. 1949년 5월에 서독이 이제 국가가 새롭게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초대 총리가 아데나워 총리입니다. 이 아데나워 총리의 그 정책은 친서방 정책입니다. 그때 소련에서 아데나워에게 독일이 제3의 길을 걷기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소독이 중립 스탠스를 취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데나워는 이것을 단칼에 거절하고 미국 쪽에 딱 붙게 되는 것이죠. 미국하고 굳건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친서방 국가와 이렇게 아주 굳건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아데나워의 그 정책은 완전히 친서방 정책입니다. 반면에 이 공산 국가들하고는 전혀 교류가 없는 그런 정책을 펼쳤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1대, 2대, 3대 총리가 끝나고 빌리 브란트가 이제 4대 총리로 취임하게 되는 것이죠. 소독이 수립이 되면서 첫 번째 총리가 이제 아데나워인데, 우리 기민당입니다. 기독교 민주당. 우리로 말하면은 지금 국민의힘 보수당이죠. 그리고 1969년에 빌리 브란트 총리는 삼민당입니다. SPD. 우리로 말하면은 이 더불어민주당이죠. 이게 정권이 이제 바뀐 것이죠. 이 빌리 브란트는 이제 베를린 시장도 했는데, 그때 공보관 에곤바와 함께 정상화 정책을 그때부터 이미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동방 정책이죠. 오스트폴리틱이죠. 1969년 10월 28일에 이것을 발표하게 되는 것이죠. 독일 통일과 그리고 유럽 평화의 초석을 쌓은 아젠다는 빌리 브란트에게는 오스트폴리틱, 동방 정책이죠. 만델두리 아넬룽, 접근을 통한 변화죠. 이게 이전에 소독이 수립되면서 1대, 2대, 3대 총리는 공산국가와 전혀 교류가 없었죠. 그런데 빌리 브란트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독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스트폴리틱을 이제 발표하면서 공산국가와의 화해 정책이죠. 이게 우리로 말하면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하고 비슷한 거죠. 동방 정책의 주요 목표는 이제 동서독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죠. 핵심이 정상화죠. 동독 공산당 정부를 인정하는 것이죠. 공산당 정부와 정상화 관계를 갖고자 하는 것이죠. 베를린 장벽으로 인해서 동독이 외부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막고, 더 나아가서 폴란드 그리고 이제 소련과의 그런 화해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죠. 빌리 브란트는 꼭 독일 통일만 이렇게 목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독일 통일이 물론 목표이지만은 사실은 독일에서는 통일이라는 단어를 참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독일 통일을 염원한 것이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럽 전체의 평화를 목표로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남북한의 통일만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쫓아갈 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빌리 브란트의 정책에 비추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 한국이 아시아 평화에 대한 비전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통일로 가는 데 있어서 북한과의 관계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국과의 관계도 풀어야 되고, 일본과의 관계도 풀어야 되고요, 소련과의 관계도 풀어야 되고, 또 다른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도 우리가 풀고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아시아 평화에 대한 비전을 계속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되겠다, 중국이 우리 국가의 남북 통일이 도움이 되겠다, 그럼 중국이 마다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평화 비전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그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이런 노력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리더십이죠. 동방 정책의 핵심은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그리고 통신의 교류, 그리고 이제 전화의 교류고 우편의 교류. 이전에는 전화도 할 수도 없고 통신도 할 수도 없었죠. 그러나 동방 정책 이후로는 이제 서로 편지를 붙이면은 상대방이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화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여행 제한 조치를 점차적으로 해제하고요. 1972년부터 1975년까지 소독을 방문한 동독 시민의 수는 약 100만 명에서 170만 명 정도. 1972년에는 동서독 간에 70만 건의 통화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1983년에는 2,320만 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동독 시민의 90% 소독 TV를 이제 라디오를 시청하고요, TV도 시청하게 되고, 그러나 동독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소독 TV 시청하는 것을 금지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빌리 브란트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폴란드 바르샤베에 가보면 유대인의 영웅 그 추모 기념비가 있거든요. 이제 빌리 브란트가 총리가 되면서 1969년 12월 7일에 폴란드 바르샤를 방문해서 그 유대인 추모비 앞에서 헌화하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사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행동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왜 그래? 독일 내에서도 이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에 대한 반대도 많았고, 그리고 무릎 꿇고 용서한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민족을 배신했다, 굉장히 아주 불평 소리도 많았고요. 그러나 많은 독일 언론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빌리 브란트 한 사람이 무릎을 꿇어 독일 민족 전체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 브란트가 그 바르샤바에 가서 유대인 추모비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한 거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세계의 사죄다, 가장 위대한 사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일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과 함께 무릎 꿇었던, 한 사람의 무릎 꿇었던 세계의 사죄, 이것이 독일 통일의 밑거름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970년에 동서독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브란트 총리와 동독의 스토프 서기장이 에르푸트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72년에 동서독 기본조약서에서 동서독 국가 간의 정식 관계가 이제 수립이 된 거죠. 이름으로써 이제 그 전에까지는 계속해서 긴장 관계, 대결 정책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게 된 것이죠. 통독의 씨앗을 뿌렸던 빌리 브란트가 1971년에 이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빌리 브란트의 리더십이라면은 그 국가 간의 화해를 이끌어낸 것이죠. 많은 반대도 있었는데 아주 그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빌리 브란트입니다. 비전이 대단하고요, 또 용기도 있고 정치 철학이 아주 투명하고요. 제가 베를린에서 이제 독일 교수님들, 목사님 강의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특별히 자유대학교의 그 페니 박사님은 정상화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십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리더들이 많이 만났고 악수도 하고 이렇게 문서에 뭐 사인도 하고, 하춘혁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강의해 주셨었죠. 우리나라 그동안에 노태우 대통령,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쭉 이렇게 역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은 우리나라는 아직 정상화가 안 됐다는 것이죠. 정상화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통일에 있어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독일 통일의 시작은 이 서독 총리와 동독 서기장의 정상화, 만남,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만나기는 만났어요. 뭐 서류도 있고 뭐 선언도 하고 뭐 그랬지만은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이죠. 페니 박사님은 정상화를 이렇게 강의하시더라고요. 정상화는 주고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고받는 게 없으면 이건 정상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주는 것은 이것은 정상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동방 정책에 대해서 독일 사람들이 다 환영하는가? 반대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결국 불신임 투표까지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2표 차이로 불신임이 부결됐거든요. 삼민당, 우리로 말하는 민주당이죠. 진보당. 같은 당 내에서도 동방 정책에 대해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빌리 브란트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고 또 용기도 있었고 강력한 추진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빌리안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속히 우리나라에도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주고받고 정상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제적인 교류, 스포츠 교류 여러 이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비핵화 그러는데 미국이나 우리 또 한국의 지도자들이 비핵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유대학교 페니 박사님은 비핵화는 통일의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라는 것이죠. 최후의 협상 카드가 비핵화 카드인데 미국이고 한국이고 처음부터 비핵화를 들고 나오는 것은 이것은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비핵화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생존 수단인데 비핵화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핵화는 제일 마지막 협상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풀어야 될 문제고, 우선 정상화부터 하고 그리고 교류를 하는 것이죠. 접근을 통한 교류, 무조건 만나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중요한 문제는 전화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문제는 카톡으로 메시지 날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만나야 돼요. 만나면은 안 될 것도 되잖아요. 얼굴과 얼굴이 맞대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안 될 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전화한다든가 하면은 될 일도 전화로 오면은 안 될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헬무트 콜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빌리 브란트 다음에 헬무트 스미트가 이제 총리가 되고, 헬무트 스미트에 의해서 헬무트 콜이 이제 총리가 됩니다. 1974년에 사회민주당 헬무트 스미트가 총리 취임하고 1982년에 11월 1일 헬무트 콜이 소독 총리가 되는 것이죠. 4416 독일 이 총리 임기는 4년인데 16년 최장수했죠. 앙겔라 메르켈도
콜과 함께 16년 제일 장기 총리가 된 것이죠. 자, 헬무트 콜은 이제 이 최대우 초대 총리 아데나워처럼 이제 기민당입니다. 기독민주당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보수당입니다.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면은 통일 정책, 교육 정책, 뭐 경제 정책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을 보면은 빌리 브란트가 동방 정책을 이렇게 세웠는데 헬무트 콜은 당이 다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통일 정책을 바꿀 수도 있는데 오스트폴리틱 빌리 브란트가 세웠던 동방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죠. 저는 독일 통일을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독일 교수님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독일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도와줄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복음통일 아카데미에서도 강의하셨던 분인데 발바흐 박사입니다. 발바흐 박사님은 자유대학교 교수로 계시다가 지금 현재 독일 정부 전략연구소 위원으로 지금 가셨거든요. 그 발바흐 박사님이 그래요. 아마 강의 끝나고 녹화 끝나고 대화하면서 독일이 한국을 도와줄 용의가 다 돼 있고 자기들은 준비가 다 돼 있대요. 근데 자꾸 이 한반도 통일 정책이 자꾸 바뀐다는 것이죠. 언제는 교류하고 협력하고 막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선제 타격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통일 정책이 정권이 바뀌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독일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 정치인들이 여야가 하나 서로 얼굴을 맞대어서 하나의 한반도 통일 프로세스를 만들어라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 정책이 바뀌면은 남북 통일은 너무 힘든 것이죠. 한스 디트리 겐셔 장관입니다. 외무장관 18년 했습니다. 총리 3분을 모셨습니다. 저는 겐셔 장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참 눈물 나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18년 외무장관을 했는데 총리 3분을 모셨습니다. 헬무트 슈미트, 헬무트 콜, 앙겔라 메르켈까지. 독일 정치인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독일 총리들의 그 총리로 뽑힌 그 총리들을 보면은 독일 국민들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무부 장관이 18년 동안 안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독일 통일에 있어서 굉장한 공로자가 겐셔 장관입니다. 물론 빌리 브란트라든가 뭐 아데나워 총리라든가 뭐 앙겔라 메르켈은 그 이유지만은 헬무트 콜 이분들 위대하지만은 겐셔 장관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위대한 인물입니다. 독일 통일에 있어서 아주 주역입니다. 신실한 외교 18년 하면서 공산국가와의 그 쌓았던 그 신뢰 관계, 결국은 소련의 문제를 겐셔 장관이 풀잖아요. 동독의 문제를 풀고 빌리 브란트와 함께 헬무트 콜과 함께 이 겐셔 장관이 이 문제를 공산국가와의 그 델리케트한 문제를 다 이제 풀어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해서 통일까지 있게 된 것이죠. 이제 독일 통일 과정에 있어서 독일 교회 또 크리스천들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45년부터 매 2년마다 개최된 키르첸탁 독일 교회 날 동서독이 함께 있고요. 그러니까 독일은 분단은 됐는데 분리가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단이고 분리고 이게 상당히 힘든 문제죠. 동독교회와 서독교회가 서로 자매결을 맺었고 서독교회가 컨퍼런스를 열어서 동독 목회자들을 초청했고 서독 학생회, 동독 학생회 서로 자매결을 맺어서 교류를 했고요. 그러면서 분단된 두 국가가 한 발씩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요. 독일 개신교 연합회 에카데가 1년 예산의 40%를 동독교회를 위해서 사용했고요. 또 서독교회 신학자들이 동독을 한 번씩 방문하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방문해서 동독의 교회와 성도들을 많이 위로했고요. 사랑의 편지를 쓰고 또 선물도 많이 보내고
독일 다니엘 교회 피셔 목사님 통해서 제가 베를린에 와서 첫 번째 독일 통일 강의를 들었는데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피셔 목사님은 우리 소독 교회와 성도들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 했다라고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북한 교회와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 할 수 있을까? 많은 헌신이 필요한 거죠. 프라이카우퍼라는 게 있죠. 이게 이 일을 소득 정부가 하지 않고 교회가 이 일을 했습니다. 동독에 이제 정치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석방시키는데 소득 교회가 나섰습니다. 소득 정부가 돈을 주고요. 33,755명을 이제 석방시켜서 소독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의 가족은 약 25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34억 4천만 마르크. 쉽게 말씀드리면은 한 사람당 석방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은 약 5,300만 원, 5,300만 원. 달러로 하면은 약 한 5만 달러 정도. 최선을 다해서 인권 문제, 이건 인권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방 정책의 핵심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인권 문제입니다. 소독교회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면서 인권 문제를 해결해 냈다고 하는 것이죠. 소독교회가 동독교회에 준 돈은 총 1,054억 5천만 마르크, 뭐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이고요. 1982년 9월 20일부터 이제 동독 젊은이들이 월요일마다 모여서 이제 평화 기도회였습니다. 통일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평화 기도회입니다. 이 담임 목사님 크리스티안 피로 목사님은 늘 산상수훈, 팔복 설교하시면서 절대적으로 비폭력을 많이 강조했고요. 작은 기도 운동으로 시작됐습니다. 근데 독일 통일의 기적은 바로 월요일마다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모였던 동독 젊은이들의 이 작은 기도회가 독일 통일의 기적의 하나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빌리안들이 국내외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통일 한국의 출발점이고 또 통일 한국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이프치히에서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기도했다면은 동베를린에서는 겟세마네 교회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교회. 장벽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또 베를린의 겟세마네 교회입니다. 동베를린의 평화혁명의 중심이 되는 교회죠. 이 교회에서도 이제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시대원들과 정치범들을 위해서 오타가 났는데 2시간이 아니라 24시간입니다. 그만큼 이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이죠. 평화를 위해서 촛불 기도에 한 3,000명 이렇게 참석하면서 이 겟세마네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독일 통일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분위기입니다. 소련과 동유럽의 많은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일어난 것이죠. 사실 독일 통일의 주역이 어떻게 보면 소련 서기장 고르바초프입니다. 보이지 않는 공로죠. 민주적인 개혁과 개방 정책을 이렇게 펼쳐 나가는 것이죠. 글라스노스트 개방 정책이죠. 헝가리 정부가 이제 민주화를 추진하고 개혁을 추진하고 폴란드가 총선을 실시하고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의 국경을 이제 또 이렇게 허물고 헝가리가 그러면서 동독 사람들이 헝가리를 통해서 오스트리아를 통해서 소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이런 그 동유럽의 엄청난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이죠. 미 국무장관 베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독에도 지금 페레스토이카 개혁이죠. 이 개혁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동독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권력을 의지하게 되고요. 전혀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동독 전 지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납니다. 라이프치히에서 이게 결정적입니다. 1989년 10월 9일에 라이프치히에서 7만 명이 모입니다. 이게 결정적입니다. 그리고 라이프치히에서만 이게 시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이제 시위로 나오게 된 거거든요. 딜스텐, 베를린, 예나, 뭐 막데부르크, 할레, 켐니치, 동독 여러 지역에서 이제 엄청난 기도회와 시위가 일어나고요.
여기서 나온 구호가 아주 유명하죠. Wir sind das Volk. 우리는 국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나라의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이라는 것이죠. Wir sind das Volk. Wir sind ein Volk. 우리는 하나라는 것이죠. 여기서 처음으로 독일에서 통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이전에는 독일에서는 통일이라는 단어가 금기어가 될 정도로 통일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We sind ein Volk. 이게 통일 구호입니다. 정치범 석방하고 투표 자유하고 부패 척결하고 여행 자유화 뭐 이런 내용이죠. 결국은 1989년 10월 17일 날 동독 공산당 호네커가 사임하게 되는 것이죠. 동독 정부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대비했지만은 촛불과 기도는 우리가 대비하지 못했다고 하죠. 드디어 이제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1989년 10월 11월 9일 날 라이프치히에서 7만 명이 모이고 동베를린에서 100만 명이 모이니까 동독 정부가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새로운 여행법을 들고 이제 곤토 사보부스키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거죠. 미디어 국장이고 대변인인데 새로운 여행법이죠. 쭉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이탈리아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여행 자유화가 되는가? 그런데 지금 즉시 압소포트 동독인이 이제 독일 국경을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죠. 이건 이제 말 실수인 거죠. 언론이 방송을 이제 타게 되면서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곡괭이 들고 장벽을 이제 무너뜨리게 되죠. 동독 창설 40주년 때 호네커 서기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베를린 장벽이 앞으로도 100년은 더 이제 건재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과 뭐 한 달도 못 돼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1990년 10월 3일에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독 총선에서 이제 통일을 약속한 독일 연합이 이제 승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8월 20일 날 동독 의회가 찬성 294표, 반대 62표, 기권 7표로 소독에 가입하기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가끔 학자들 얘기를 들으면 독일 통일을 흡수 통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말은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독이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소독에 편입하기로 투표를 통해서 결의를 했거든요. 뭐 겉으로 보기에는 흡수 통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엄연히 이것은 동독이 소독으로 편입하기로 자기들이 투표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결정된 게 90년 9월 12일 날 모스크바에서 4차 2+4 조약이죠. 이게 핵심이죠. 2는 동독과 소독이고 4는 영국, 프랑스, 이제 미국, 소련이죠. 이들이 이제 마지막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통일 국가가 되고 독일 통일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독일 통일의 그 리더십들을 공부하면서 참 훌륭하다. 우리가 배울 게 참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견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헬무트 콜 때 독일 통일을 이루었거든요. 근데 많은 독일 사람들은 빌리 브란트를 더 좋아합니다. 사실 독일 통일은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에 의해서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일 통일의 키워드를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해, 협력, 교류, 섬김, 기도, 사랑, 리더십, 조건 없는 접근, 또 목회자 평신도 다음 세대 함께 했던 것이죠. 독일 통일은 조용한 개신교의 혁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독일 통일의 주역은 동독 주민들입니다. 동독 교회들이 살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한반도 복음 통일을 위한 준비. 첫 번째로 복음 통일을 위한 영역별 준비입니다. 예,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제 통일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죠. 소독의 로렌드 버거 컨설팅이 있었는데 독일 통일의 과정에 있어서 동독 국경 기업 약 5만 7천 개 동독 국경 기업 컨설팅을 7년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전공 분야에서 이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4개 그룹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SK 사우스 코리아 남한이고, 두 번째는 NK 로스 코리아고, 세 번째는 디아스포라 코리아 DK죠. 그리고 LK 러브 코리아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들 러브 코리아. 이 4그룹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우리 디아스포라 기도 운동이 매우 중요하죠.
유관지 목사님께서 첫날 말씀하셨는데 초월적 하나님이시죠. 사실은 한국 통일이 사실은 불가능하지만은, 그러나 통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잖아요.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 통일이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분야별로 이렇게 한국을 분석해 보면은 사실은 통일은 힘듭니다. 독일은 분단이고 분리는 없었고요. 교류가 있었잖아요. 동방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는 분단이고 분리고, 독일 통일은 40년이면 충분했는데 한국은 지금 70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복음 통일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네 번째로는 통일을 원해야 되는 것이죠. 통일이 현 상태보다 더 좋다고 생각할 때 통일이 가능하고요. 오른쪽 그림은 이제 화해교회 안에 있는 그런 서로 이렇게 부둥켜 껴안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남북이 이렇게 서로 껴안고 포옹하고 기뻐하고 축제할 날을 우리가 꿈꿔봅니다. 끝으로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통일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이 뭐가 있겠어요? 그 저는 반드시 통일은 저는 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통일은 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통일 한국을 이루어 주시게 될 텐데, 통일 한국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저는 제 신앙 고백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통일 한국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넘어서서 통일 한국을 통해서 온 열방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세계 선교하고 세계 복음화 하는데 통일 한국이 크게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기도할 때 베를린 장벽이 갑작스럽게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한반도의 철책선도 갑자기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사람 강의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